아, 자, 시작해볼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새로 하자. 속살입니다. 어렵구만. 이미 시작할 때부터 NG였어, 너는. 안녕하세요, 할 때부터 어색했어. 새로 하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정무입니다. 오늘은 배신자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인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번의 방송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김문수, 함은경, 김용호, 서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청취 후 약간의 불쾌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담이지만 진행자님하고 저는 오랜 술 친구이기도 합니다. 매주 한 번씩은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인데요. 예. 저희 둘의 성향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둘 다 데시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말하는 사람의 역할보다는 듣는 사람의 역할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고 다퉈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둘이 만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재밌어요. 또 둘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주각 한 병 반씩은 거뜬히 즐겁게 마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량을 공개하시. 두 병으로 하려다가 참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점도 있는데 술자리를 마무리하는 성향이 좀 달라요. 진행자님은 소주 한 병 반 마시면 칼같이 끝내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한 병 반 정도 마시면 야, 한 병만 더 먹자 이렇게 좀 칭얼대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게 한 병을 더 시킨 다음에 남기는 겁니다. 네. 진행자님 지론이 진정한 술의 고수는 마지막 한 병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만 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배신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을 대하는 총체적 관점이 좀 달라요. 저는 누군가가 배신의 영역에 들어가면 얄짤없는 사람입니다. 개새끼, 소새끼, 18새끼 다 나옵니다. 반면에 진행자님은 일단 욕을 안 하세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저처럼 과격하게 씹는 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야 대부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약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태도시잖아요. 근데 사실 배신자에 대해서 제가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경제학의 가르침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배신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연구 결과가 가리키는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배신자를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이 협력적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둘째, 배신자를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결론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 게임, 영어로는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조이스 버그가 고안한 게임입니다. 예. 규칙이 이렇습니다. 참가자를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요. 여기서는 완배하고 곰곰이 우리 방송에 우리 방송 프로듀서죠. 이 두 사람이 참가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완배한테 10,0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받은 그 10,000원을 알아서 파트너인 곰곰이에게 나눠줘라. 얼마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네 마음이다. 0원을 줘도 되고 10,000원을 다 줘도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완배가 얼마간의 돈을 나눠주기로 하면 그 돈이 3배로 불어서 곰곰이한테 갑니다. 만약 완배가 5,000원을 나눠주기로 하면 곰곰이는 3배인 15,000원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예. 이 과정이 끝나면 진행자는 곰곰이한테 가서 야, 너 15,000원 받았지? 받은 돈 중 얼마를 정해서
다시 완배한테 돌려줘 라고 알려줍니다. 역시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도 전적으로 곰곰이 마음이에요. 한 푼도 안 줘도 되고요. 받은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 이름이 신뢰 게임인 이유는 실제로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완배와 곰곰이가 서로를 굳게 믿는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완배가 받은 돈 1만 원을 곰곰이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 원의 종잣돈이 무려 3만 원으로 불어나겠죠. 예. 이때 3만 원을 받은 곰곰이가 완배에게 절반, 15,000원을 돌려줍니다. 반띵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두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완배는 받은 돈 10,000원을 다 줘야 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곰곰이가 절반 정도를 돌려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갑자기 3만 원이 생긴 곰곰이는 이걸 다시 반으로 쪼갠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다 먹고 싶을 거잖아요. 하지만 곰곰이는 도덕이 있는 곰이기 때문에 완배형이 나를 생각해서 10,000원을 다 넘겨줘서 3만 원으로 불었는데 내가 완배형을 배신하면 안 되지 하고 반을 돌려줍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모습이죠. 네. 왠지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인 겁니다. 예.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많은 완배 쪽 사람들이 꽤 많은 돈, 평균 7,500원 정도를 곰곰이한테 넘겨요. 와우. 실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일단 상대를 믿는 거죠. 그리고 꽤 많은 곰곰이 쪽 사람들이 3배로 불어서 온 돈을 잘 계산해서 서로 반반씩 가지도록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협력해서 사회적 부를 함께 증진시키고 나눌 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완배가 상대를 믿고 꽤 많은 돈을 보냈는데 상대가 곰곰이가 아니고 명박이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 곰곰이 같은 도덕적인 사람만 있겠습니까? 명박이 같은 놈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은 명박이가 매우 명박스럽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튀어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러면 완배는 손해만 왕창 보고 빈손이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최 측이 묘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완배한테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명박이한테 돈 뺏긴 완배야, 네가 네 지갑에서 1,000원을 내면 배신자 명박이로부터 그 3배인 3,000원을 빼앗을게. 물론 이때 빼앗은 3,000원은 완배 너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주최 측이 먹을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즉 완배가 이 제안을 따르면 완배한테 생기는 이익은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냥 없죠. 예, 1,000원 더 날리는 겁니다. 대신 명박이한테 3,000원의 손해를 끼칠 수는 있죠. 만약 인간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1,000원 손해보는 일이니까요. 참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실험을 일본 도쿄대학교 미주오 시나다 교수가 실제로 해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명박이한테 뒤통수를 맞은 완배 쪽 사람들의 무려 61%가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배신자 명박이를 응징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랑.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을 응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통쾌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명박이 저 새끼가 3만 원 들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복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한 발 더 나가보죠. 아까 그 게임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관중 한 명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명박이처럼 받은 돈을 다 들고 튀는 인간이 나왔을 때 관중한테 예. 당신 돈 1,000원을 내면
저 얍실한 명박이로부터 3,000원을 빼앗아 올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참고로 이렇게 1,000원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5,000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배인 15,000원을 명박이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죠. 물론 이때 빼앗은 돈은 관중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최 측이 가집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3자인 관중이 얍실한 명박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한다 한들 관중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관중은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완배랑 경우가 다르죠. 완배는 피해자니까 열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제3자인 관중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걸 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실험을 해보면 관중의 절반 정도가 배신자 명박이를 처벌합니다. 이 게임 이름이 제3자 처벌 게임, 서드 파티 퍼니시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타적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타적 처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예. 이게 의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위스의 신경과학자 도미니크 드 퀘르뱅 교수의 연구인데요. 실제 인간의 뇌를 촬영해보면 배신자를 처벌할 때 뇌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 보상을 받은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제가 술자리에서 혹은 칼럼에서 배신자들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신자를 처단하는 게 협력적 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라는 공익적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배신자 처단이 우리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서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배신자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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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연구하는 사람이요. 그 진보였다가 조국 사태 때 보수로 전향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근데 사실 서민이 배신자는 맞는데 이 정도 되는 인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심력을 낭비할 정도냐? 그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수편에 서서 헛소리 짓거리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그 3년쯤 지난 일인데요. 제가 이 인간하고 글로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발단은 저예요. 그러니까 서민이 보수로 전향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작작 웃기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 인간이 자기 블로그에 반박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내용이 어떤 듣보잡은 한술 더 떠서 아무도 안 볼 좌파 매체의 장문에 반박글을 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듣보잡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일 텐데 맞는 말이죠.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듣보잡이겠죠. 저는 이런 거에는 안 긁혀요. 듣보잡?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실일 때 더 긁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긁히더라고요, 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듣보잡을 듣보잡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긁힙니까? 네. 근데 제가 뭐에서 긁혔냐면 아무도 안 볼 좌파 매체에서 긁힌 겁니다. 민중의 소리를 두고 한 말일 텐데 제가 긁힌 이유가 있어요. 바야흐로 때는 13년 전인 2011년 5월 13일 서민 이자가 한참 스스로 진보라고 떠들고 다닐 때 이 인간이 우리 민중의 소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뭐. 아니 아무도 안 볼 좌파 매체하고 인터뷰는 왜 했냐고요. 그리고 그때 서민 이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뭐 이러고 갔다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받죠. 아니 사람의 사상이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상이 달라진 것과 별개로 13년 전에는 여기 와서 알랑알랑 거리다가 사상이 바뀌니까 아무도 안 볼 매체 이럽니다. 이게 너무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반박 칼럼을 다시 썼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제가 두 번째 반박 칼럼을 쓸 때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서민 걔가 뭔데? 그냥 찌질한 인간인데 뭐 그런 인간에 대해서 김영 칼럼을 무려 2차례나 소모하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뭐. 저도 동의해요. 윤석열도 아니고 뭐 서민 따위를 가지고 2주 연속 칼럼을 쓴 건 좀 지면 낭비인 면이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배신자를 처벌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이하면 기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할 때. 예. 예. 당시 서민이 블로그에 샵 이래서 진보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푹 하고 웃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진보에서 빨리 탈출한다는 의미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진보에서 탈출했대요? 수십 년 동안 진보에서 알랑거린 이유가 뭐냐고요. 진보 탈출이 진흥순이라며요. 그러면 13년 전에는 왜 우리 회사 와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영광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네 대가리는 빠가살이었습니까? 네 말대로 진보 탈출이 진흥순인데 서민 너는 나이를 55세나 쳐드시고 그때서야 탈출을 했어요. 55년 동안 넌 빠가살이었다고요. 이게 자랑입니까? 이걸 자랑하는 게 빡대가리죠. 한 사람만 더 거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은경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예, 있죠.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불킥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과거에 너무 쪽팔린 짓을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죠. 함은경이 저한테 이불킥 대상입니다. 이 인간만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알고 지내던 노동운동 하시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선배 말씀이 전설의 삼민투 위원장 함은경이 군산에서 수산물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패친 숫자도 꽤 많은 편이었고 패친 분들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운동 선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은경이 연 수산물 가게를 좀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예. 저는 함은경을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전설의 삼민투 위원장 함은경, 이 이름은 당연히 알았습니다. 제가 전설의 삼민투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로 전설이었습니다. 삼민투가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운동 조직이었는데 1985년 당시 삼민투 위원장이었던 함은경을 필두로 73명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던 미 문화원을 점거합니다. 예,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이었죠. 광주 학살 책임 전두환 처단, 그리고 광주 사태를 묵인한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전두환 때입니다. 이 서술 18원 시절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다? 속된 말로 죽으러 간 겁니다. 얼마나 결의에 찬 투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경찰이 바로 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 점거한 건물이 미 문화원이잖아요. 그렇죠.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못 들어가고 주변에서 며칠 서성거리기만 해요. 이 점거 투쟁이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기자들이 문화원 옆 건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학생들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삼민투를 대표해서 문화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함은경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죠. 이 사람이 함은경이에요. 이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함은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함은경이 전설의 삼민투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랬던 함은경이 수산물 가게를 오픈했다니 당연히 돕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페북에 전설의 삼민투 위원장 함은경 선배께서 가게를 여셨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주문 가능하니 부디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꽤 많은 패친 분들이 따뜻한 연대의 마음으로 함은경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해주신 겁니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그 일로 함은경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 예, 예. 후배님 고맙다고요. 그래서 저도 존경을 담아서 선배님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깍듯하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뢰의 게임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랬던 함은경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똘마니가 돼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마포에 출마를 한 겁니다. 음.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선거 구호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앞잡이가 함은경인 겁니다. 운동권을 전향한 운동권으로 잡는다. 이런 전술에 함은경이 얼굴 마담이 된 거죠. 음. 와,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늦었지만 당시 제 글을 보고 함은경의 수산물을 구입하신 옛 패친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 인생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기생충 서민은 그냥 좀 짜치고 찌질한 인간이죠. 그런데 함은경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은경이 한동훈 따까리가 되면서 내세운 이미지가 운동권 청소부라는 겁니다. 자기가 골수 운동권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운동권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라는 말은 운동권을 쓰레기쯤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은경에게 쓰레기를 치울 자격이 있는지 이 인간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 문화원을 점거한 이후에 함은경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재야단체였습니다. 여기서 10년 동안이나 재야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6년 전국연합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 총선에 무소속 출마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함은경이 골수 운동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386 정치인들을 대거 총선에 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함은경도 민주당 소속으로 군산 출마를 선언해요. 근데 공천에서 탈락을 합니다. 왜 탈락하냐면 민주당에서는 함은경이 서울에서 출마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굳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고집하다가 공천에서 떨어진 겁니다. 공천 탈락한 이후에 함은경이 이 공천은 무효라고 소송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2004년에는 함은경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공천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내 경선에서 져요. 그리고 2006년에 드디어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받아서 군산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본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호남에서 그러니까 남은 민주당이 크게 그렇습니다. 이겼던 선거죠. 크게는 아니고 살짝 이겼어요. 네. 그 민주당 후보가요. 이후에 열린우리당 청년중앙위원, 열린정책연구원 교육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2년에 또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때 함은경 직책이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마 소연이 뭐였냐? 한나라당과 보수 기득권에 맞설 똑똑한 투사가 필요하다였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예. 예. 그리고 이 인간이 2015년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는데 거기서 좀 헤매다가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해요. 나 좀 받아주세요, 제발. 이러고 손을 내민 거죠. 예. 이 긴 히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함은경은 2016년까지 민주당 근처에서 기생하면서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발악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도 팔아먹으면서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와서 운동권은 쓰레기다. 내가 그걸 청소하겠다. 이러면서 한동훈 따까리 노릇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시인 단테가 쓴 명저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내용은 주인공이 지옥, 연옥, 이건 이제 지옥과 천국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천국을 골고루 여행을 다닌 기록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파트가 일부 지옥편인데 여기에 보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놈 중 나쁜 놈들이 누구냐? 바로 배신자들입니다. 함은경은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졸라 컨글레츄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저기 이한배 기자님이 아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 좋다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배신의 경제학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이 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되게 신나서 했지 진짜로. 근데 나는 다 아는 사람이라 좀 씁쓸해. 마치 너는 몰래 뭐 그렇게 잘 성격이 그러니 나는 몰라 모르는 게